피임약을 한두 번 정도 복용할 수 있겠지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3배가 높다라고 해서 실제로 한국에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정재은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정소영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정소영입니다. 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질병인가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고안드로겐 혈증이 나타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안드로겐 혈증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거라서 이제 생리불순, 다모증, 여드름 이제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제 비만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럼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생리불순이 이제 피임약 없이는 1년에 한 번도 생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불규칙하긴 하지만 생리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출혈이 장기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이제 비만해지기 쉬운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먹어도 먹은 거를 에너지로 덜 쓰게 되고 그리고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데 이제 되게 피로를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살은 더 잘 찌게 되는 그런 질환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사실 피임약으로 또 주기를 맞추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여자라면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장기간의 생리불순을 나타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피임약을 장기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임약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난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동안 피임약을 먹고서 결혼해서 배란유도제로 이제 임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배란유도제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서 이제 한의원을 내원하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호르몬이 내가 스스로 정상적으로 분비를 해서 생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 호르몬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능 자체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거를 시험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공부를 나는 자꾸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피임약 자체에 또 부작용이 먹었을 때 부정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유방통이 생기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피임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이제 보고된 게 유방암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2, 3세대 피임약의 부작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4세대 피임약이 또 이제 나왔는데 이 4세대 피임약은 2, 3세대 피임약의 부작용은 좀 줄지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3배가 높다라고 해서 실제로 한국에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임약을 한두 번 정도 복용할 수 있겠지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장기간의 생리불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라서 이런 부작용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방 치료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한방 치료랑 산부인과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피임약으로 조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임신 시도를 할 때 배란유도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가끔 메트포민 같은 당뇨 치료제를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피임약은 아까도 그 부작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 복용했을 때 난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유방암 유병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임신 시도를 할 때 배란유도제를 쓰게 되는데 이 배란유도제의 부작용이 내막을 얇아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유도제와 한방치료를 이제 비교한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배란율도 비슷하고 임신율도 비슷한데 출산율이 이제 한방치료가 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그 배란유도제의 부작용이 내막을 얇아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방치료가 배란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궁이나 난소의 이제 그런 환경 자체를 더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포민 가지고도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트포민도 혈당을 조절해주고 이제 인슐린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한방 치료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서울대에서 이제 임상 연구를 했을 때 45%의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한방 치료로 다낭성 난소 치료했을 때 이제 85%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치료 효과가 더 낮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임상에서도 효과가 있고 한데 동물 실험에서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이제 다낭성 난포 개수도 줄어
줄어들고 생리주기도 정상화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하는 그런 피임약이나 배란유도제나 이런 치료제들은 호르몬제를 대신 넣어줘서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한방치료는 생식 능력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하는 치료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방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우리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는 완치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 질환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쓰는 피임약이나 이제 배란 유도제도 이제 완치를 하는 약은 아니고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 되는 거고요. 한방 치료를 하는 거는 생식 능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약간 당뇨같이 생각하시면 평생 가지고 가는 질환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가 있어도 가벼운 당뇨는 식이 조절만 잘 해도 혈당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식 능력이 약하게 타고난 게 관리만 잘하면 이제 정상 범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혹시 임신이 어렵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네,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이 배란장애고 배란장애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기 때문에 임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2번 생리를 하는데 지금 피임약 없이 1년에 한 번도 생리를 못하는 경우는 임신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유산율도 높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한방에서 볼 때 생식 능력이 약해서 이제 생기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유산율도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사실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식 능력이 약하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생리불순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거나 그게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생식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12시 전에 자는 거는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과 극소량이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 생식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약 치료를 하는 거는 내 몸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제일 많이 분비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고 생리불순이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10시에 자는 건 요즘 조금 어려우니까 최소한 12시 전에는 자자.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더라도 반드시 규칙적으로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체중은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비만 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생리불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과다한 경우라면 이제 그 체지방률이 35가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난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35가 넘지 않도록 체지방률을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른 경우라면 체지방이 너무 부족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면 되게 이제 비만한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비만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다낭성 난소지만 굉장히 마른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체지방률이 오히려 낮은 경우 그리고 체지방 양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자체가 지단백이라 그래서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호르몬을 생성이 되는 건데 체지방량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이 호르몬 생성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생리불순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2시 전에 자는 거, 식사 규칙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체중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하이 포인트를 하나만 찝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장기간의 생리불순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이미 진단 받으신 경우라면 이 피임약으로 이제 호르몬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제 호르몬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나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요. 평생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습관을 바꿔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길게 보고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정소영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정재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